번째 순서는 투자 전략, 노동기능 5번.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인사이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12월 KRX 주가지수 변경 예상 관련된 자료인데요. 최근에 주식시장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확신을 크게 아직까지는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알파, 즉 이 초과 수익을 향한 투자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10월 말까지 시가총액을 반영해서 11월 중후반에 발표할 KRX 주가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기 변경 예상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알파를 추구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투자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8개 종목의 편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개, 그리고 KRX는 20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주목해볼 만한 점은 바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일 텐데요. 이 과거에 특례 편입된 종목들의 수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5페이지 그림을 봐주시면요. 네, 제외됐던 고려재간 같은 경우는 상대 수익률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었고 현재 이 빅히트가 대형주 코스피 200이 편입되기 위한 조건 5조 원 가량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패시브 매수 수요가 740억 원 가량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대금 대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눈높이 자체는 좀 낮추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5개 종목의 편출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카카오 게임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8페이지 봐주시면요. 카카오 게임즈의 패시브 매수 수요는 약 446억 원 정도 되고 거래대금 대비 비율이 30% 정도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수급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12월 동시만기 직후에 3개월 확약이 끝난다는 점은 물량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초과 수익에 대한 기대폭이 최근 들어서 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기대 그리고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변경에 대한 예상을 미리 반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아이디어를 들 수 있자면 KRX 300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자분들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이 관련돼서 정기 변경을 예상하는 분들도 없는데 제가 관련돼서 이 정기 변경 20개 종목에 대해서 좀 나타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거 백테스팅 자체는 수익률이 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좋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으니까요. KRX 300 종목 관련돼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KRX 300 추종 자금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네, KRX가 2018년도 초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중에 일환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ETF만 한 1조 원 정도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4천억 원 수준까지 좀 줄어 있고요. ETF 말고 인덱스 펀드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KRX 300 지수를 추종하는 연기금의 벤치마크라든지 ETF 인덱스 펀드를 고려하면 한 1조 원 정도로 보는 시각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채권 강승원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MM자료에 빠져있는데 주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주말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48시간 내에 협상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계속해서 추가 경기 부양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좀 많은데요. 저는 여전히 추가 경기 부양 정책 합의는 시점의 문제이지 가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우선 8월 달에 트럼프가 기존 $600에서 $300로 축소하면서 실업급여 연장을 했을 때 미국 가계 이전 소득이 약 7,300억 달러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경기 부양 정책 합의가 안 되면 현재 주고 있는 $300 재원도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전 소득이 7,250억 달러 정도 줄어들면 미국 가계 이전 소득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4월 달에 목격했던 실업률이 올라가서 소비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고전적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진짜 목전에 찼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노이즈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 일각에서는 너무 부채가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스탁 기준으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게 맞는데 비용 기준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2020년 회계연도 정부가 단행이 나왔는데, 결산이 나왔는데, 정부 부채의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오히려 9% 줄었습니다. 미국 국채는 전년 대비 잔액이 20% 이상 증액했는데, 비용은 줄었거든요. 심플하게 2019년 회계연도 10년 금리 평균이 2.45, 이번 회계연도 때 1.12,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 여전히 하고 있고요. 대선 전후로 재정 모멘텀 강화되면서 미국 금리 완만한 상승 전망 유지하고, 실제로 지난주에 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지난 박스권 상단이었던 0.75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미국 재정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한국 채권 시장 역시 3주밖에 안 남은 대선 영향 관련하면서 좀 금리 상승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채권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스모린 위클리인데요. 지난주 그 글로벌 채권 금리는 하락했는데, 일단 그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있는데, 유럽이 좀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9페이지,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일단 영국과 EU의 FTA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서 지금 그 진도가 전혀 못 나온 상황인데요. 이게 12월 31일까지 연장이 안 되면은 진짜 노딜로 그 내년 1월 1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10월 중에 유럽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인데 9월에는 5만 명이었습니다. 2배 이상으로 증가돼서 지금 유럽이 상당히 다시 심각해졌고, 그 10월 이후 전 세계 확진자 중에 30%가 유럽에서 발생하는 등 이게 지금 경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쯤에 가서 유럽 쪽 금리가 좀 오를 거라 보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물가도 2개월 연속 마이너스인데다가 이 제약산으로 경기 둔화 이렇게 확대되자 ECB가 아마 10월 29일쯤에 ECB 회의 통해서 추가 통화 완화, 그 채권 매입 PPP 확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채권 금리는 그 하락했는데요. 저도 보기에는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다시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채권 금리는 올해 연말을 향해서 계속 저희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프라 투자,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뭐 누가 되든, 그리고 민주당이 되면 더욱더 이게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선진국 금리 상승이 부담이 점점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선진국 채권 금리는 약세로, 그다음에 신흥국 채권 금리는 보합으로, 달러당 로컬 환율은 강보합세 이렇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롯데쇼핑 발표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900억 넘을 것 같고요. 지금 컨센서스나 기존 당사 추정치를 많이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긴 장마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국내 마트가 좀 서프라이즈가 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부진 점포 구조조정 같은 거 많이 해서 굉장히 비용이 슬림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식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마트 부분 실적 호조를 감안해서요. EPS 조금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9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계속 홀드를 유지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마트와 슈퍼 효율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전사 수익성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폐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전에 이미 비용을 충당금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제 비용 개선 효과만 나타나지 추가적인 비용 반영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EPS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성장 비전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성장이라고 할 만한 건 지금 롯데 온 정도 있는데 기대치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의 그림 1, 2 보시면요. 이게 온라인 백화점 앱의 최근 뭐 사용 시간하고 사용 자수 추이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뭐 롯데홈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이런 백화점 앱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패션 카테고리가 온라인에서도 성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죽은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롯데오는 굉장히 이제 하위에 있고, 그리고 또 이 경쟁사의 갭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초기에 시스템 불안정성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앱이 이렇게 사용자 친화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뭐, 매출 안 좋은 것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앱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좀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보여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마트 경쟁사랑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프라인은 뭐 이마트나 롯데쇼핑이나 둘 다 최근에는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가 그동안 너무 힘든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접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하나는 그래도 쓱닷컴이라 희망이 있는 거고 저희 롯데오는 아직 희망을 못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어떤 뭐 새로운 전략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포 구조조정 이후에 그 부지들이 그 임대 매장도 있지만 직접 각 소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놀고 있더라고요. 그 점포들 구조조정 이후에 활용 방안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매각 임대 매장은 계약을 이제 중도에 해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가 매장은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매각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뭐 그 매각이 그 매수자랑 조건이 뭐 맞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용도를 변경해서 뭐 달라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좀 어떤 작업을 해서 매각을 높은 가치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C소프트랑 SK텔레콤 발표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7월달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20% 정도 조정 받았는데 저희는 다시 이제 11월 달부터는 모멘텀 상승기에 들어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빠진 이유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원래 연내에 이제 출시하기로 했었는데요. 한 개 분기 정도 밀려질 것 같습니다. 개발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코로나 뭐 등등의 영향으로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고 그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지스타 게임쇼가 있습니다. 이제 뭐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제일 큰 행사고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기도 하고 신작 공개가 되는데요. NC소프트는 요 무렵에 항상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대규모 기자간담회를 하고요. 13년부터 매년 해온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아마도 올해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이 한 2월 정도쯤에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전 예약이라는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2, 3개월 전쯤에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뭔가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약간 미뤄진 가운데 이제 신작들이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큰 게임은 아니지만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퓨저라는 게임은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으로 출시를 하고요. 트릭스터 M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자회사 엔트리브레에서 만든 게임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넥슨의 바람의 나라 연이라는 게임이 약간 이제 가벼운 MMORPG 장르로서 좀 흥행을 거뒀는데 이 트릭스터 M도 좀 비슷해서 순위 상위권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불소2를 내년으로 실적을 좀 미루면서요. 목표 주가는 좀 하향했습니다. SK텔레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성장주
극단에 있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인터넷 게임 쪽인데 반대로 이쪽 가치주의 극단에 있는 게 또 SK텔레콤 통신주입니다. 다만 이제 이 3사 중에서 조금 성장주로서 좀 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SKT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통신 본업은 뭐 아시는 대로 5G 뭐 폭발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잘 늘어나고는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올해 실적 개선들은 제법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이게 2021년, 22년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회사들 뭐 원스토어 최근에 이제 구글 그 결제 수수료 때문에 이슈 많이 되고 있는 원스토어하고 ADT 캡스, SK 브로드밴드 11번가 웨이브까지 이제 상장이 예정돼 있거나 이제 이런 변화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대부분 다 성장주 컨셉으로 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에 속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SK텔레콤이 티맵 하고 있는 사업부를 이제 분사를 시키고요. 우버가 여기에 1,500만 원 정도, 1,500억 정도 투자를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뭐, 사업 구조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제 우버랑, 이렇게 같이 서비스를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좀 변화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아마도 지금 구조 개편, 이제 지배구조 변화 이슈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서 좀 긴 그림에서는 서서히 좀 보셔도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고요. 연말 배당은 지금 한 3.8% 정도 나옵니다. 3분기 실적은 말씀드렸던 대로 5G 효과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실적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NC소프트 언급하실 때 지스타 게임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힘들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다 온라인으로 일단 진행하고요. 뭐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부스를 이제 온라인별로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될 거고 대신에 이제 업체들은 그래도 이제 신작 공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11월 전후로 이제 게임사들 성수기 들어가니까 다양한 게임들이 아마 좀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SKT가 카카오하고 협력의 관계가 여태까지 좀 많았잖아요. 이게 결국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어떤 식으로 좀 경쟁이 진행이 될까요? 뭐 일단 서로 지분 섞여 있는 거는 아실 거고요. 뭐 지분이 1%씩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인해서 뭐 모든 사업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서로도 그 부분들은 이해는 하고요. 이 모빌리티 부분만 특별히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모빌리티는 사실은 뭐 카카오 모빌리티가 절대적이죠. 점유율이 뭐 거의 95%가 넘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티맵 택시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영향력이 약한 것도 맞고, 우버가,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뭐 잘 되거나 이러지도 않았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인 제약으로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없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될지는 좀 두고는 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티맵 택시 측면에서는 이제 경쟁사가 마켓쉐어가 너무 높으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들에서는 뭐 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서는 카카오와 좀 제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회사 상장 그리고 지배구조 변화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림 4페이지에 보시면요. 페이지 4페이지 그림 2번 보시면 뭐 일단 이제 예전에 저희가 좀 가정했었던 부분들인데요. 뭐 SKT는 사실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이게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을 고민을 했겠지만 이미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SK텔레콤 밑에 있는 하이닉스와 나머지 이제 사업부들, 뭐 브로드밴드 11번가 원스토어 등등 이 업체들의 이제 상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받고 싶은 게 회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달라질 게 없다라는 부분들은 SKT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어차피 SK텔레콤 밑에 이 회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물적 분할을 했을 때 문제는 하이닉스를 SK 주로 올리기 위한 이제 방안이 아니냐. 그러면은
최고 탑 매니지먼트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일단은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인적 분할로 가정을 보고 있고 또 하나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이 자회사들이 상장이 되면서 결국은 캐시 제너레이션이 될 텐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또 다른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통신과 비통신 사업에 좀 분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수차례 사실은 이 SKT 박정호 사장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내년 정도 박정호 사장 임기가 23년 2월이니까요. 아마 내년 정도쯤에는 이 이벤트들이 조금 벌어져야 임기 안에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자재 전략 황병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GSCI 수익률은 플러스 0.22% 강보합을 기록을 했고요. 원자재 시장도 다른 자산 시장이랑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미국 대선과 추가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 자산 시장 가격의 그런 변동성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속 섹터가 2주 연속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하다가 지난주는 3주 만에 좀 반락을 했는데 결국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미국 대선 전까지 추가 부양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감이 이 기금속 달러 반등 그리고 금과 은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타 섹터인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농산물 섹터는 최근 트렌드를 좀 유지를 하면서 플러스 1.7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 텐데요. 유가가 지난주도 WTI 가격 기준으로 40달러 하단으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또 40달러 상단까지 좀 올라왔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이 코로나19 재확산이라고 하는 우려가 수요 위축 우려로 좀 작용하고는 있지만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다시 한번 그런 석유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을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전화통화 이후에 오펙 사무총장이 유가 급락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좀 재처명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주목하실 수 있는 부분은 11월 30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동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올해 연말로 갈수록 내년도 1월부터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이 감산 합의라고 하는 게 970만 배럴, 하루 평균 970만 배럴에서 770만 배럴로 감산 합의가 완화된 부분이 내년부터는 580만 배럴로 완화되어야 되는데 결국 석유 시장 안정화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가가 좀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기존 770만 배럴 감산하고 있는 부분을 580만 배럴로 넘어가는 부분을 좀 연기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보는 유가의 40달러대 중반 안정화를 계속 좀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농산물 섹터이고요. 하반기 들어와서 원자재 시장 내에서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농산물 섹터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는데 최근 3개월 수익률이 플러스 약 1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섹터는 다른 원자재 섹터와는 다르게 수요 가격의 탄력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런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섹터는 아닌데요. 저희가 하반기 전망 당시만 하더라도 기상 이변이라든가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에 공급 측 그런 변수라고 하는 기후 변수와 외환 변수가 호재로 좀 전환된 것이 결국 미국산 수출 낙관론을 좀 확대를 하면서 농산물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기후 변수로 봐주시면 페이지 1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13페이지까지 봐주시면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 라니냐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라니냐 기후하에서 미국 그런 곡물의 작황 등급이 상당히 악화가 되면서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서 보시는 그런 미국 USDA, 미국 농무부의 그런 재고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생산 그리고 글로벌 생산 전망이 3개월 연속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곡물 시장이 생산 차질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달러 약세라고 하는 전망 자체가 결국은 미국산 수출 경쟁력을 결국 제고시키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수와
달러 약세 변수가 같이 사실상은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 농산물 섹터를 좀 밀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까지는 사실상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미국의 수확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 좀 빨리 좀 진행이 되면서 곡물 가격의 추가 상승을 좀 제한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 수출 경쟁국이라고 하는 이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건조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산 전망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달러 약세 전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농산물 섹터도 여타 원자재 섹터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해지에 지금 동조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부터 봐주시면 저희가 좀 투자하실 수 있는 ETF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ETF로는 DBA라고 하는 곡물과 소프트 커머디티를 포함한 농산물 ETF를 보실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는 코덱스 3대 농산물 ETF가 가장 액티브하게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관련 ETF뿐만 아니라 이 애그리 비즈니스 관련된 ETF, 주식형 ETF도 MOO라고 하는 미국 ETF가 거래 가능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휴젤 발표하겠습니다. 네, 휴재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23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이는 톡신 레티브의 중국 최대 시장 점유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조정하며 파이프라인 가치를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상향시킨 데에는 같은 시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센이 직접 판매를 개시하는 것에 비해 휴젤은 로컬 파트너사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는 점과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대한민국 향으로의 의료미용 관광이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 내수 톡신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톡신 제품이 코리아 넘버원 브랜드라는 파급력으로 25%의 점유율을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상향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제 CDE에서 이제 NMPA 중국 식약처로 심사 결과가 이관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NMPA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앞둔 상태라 중국 쪽 허가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측면에서는 3분기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견조한 내수 매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익성 높은 수출 쪽, 특히 아시아 수출 쪽 물량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화장품 쪽은 이제 2분기부터 주력 판매 채널인 면세 채널에서 기존 7개에서 2개로 축소되면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국 쪽 도매 채널 판매가 개시되면서 점진적인 화장품 매출 회복이 기대됩니다. 저희는 이제 실적과 모멘텀 모두 양호한 구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여서 휴젤 매수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레티브 아직 중국 판매 전인데 점유율 과정을 갖다가 15에서 25로 조정은 어떤 논리로 하신 건가요? 우선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게 이제 엘러간의 보톡스랑 중국 거 BTX 이 두 제품만이 판매되고 올해 6월에 이제 입생기까지 해서 그 다음으로 휴젤이 4번째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현재 보톡스가 약 55%, 그리고 중국계 45% 정도 판매가 되는데 입생 거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트렌드를 봐도 저희는 이제 MS 자체가 크게 확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제 휴젤 제품은 국산 제품이라는 점에서 일단 브랜드 입지도 있고 충분히 20에서 25%까지는 무리 없이 진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 쪽에서는 뭐 3년 내에 25에서 30%로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MS를 가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초도 물량 잡히는 것을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25% 상향 조정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중국 쪽 매출하고 이익은 어떻게 좀 추정하시나요? 일단 내년에 MS 9% 가정해서 휴젤 인식 매출 기준으로는 166억, 그리고 에빅 기준으로는 100억 원 정도 잡히는 걸로 가정했습니다. 다음에 삼성 SDI 발표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 추세 지속될 것으로 저희 전망을 합니다. 전사업부 모두 성장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형 전지는 이제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 있고요. 중대형 전지는 이제 3분기 아우디 이트론이라든지 신규 전기차 출시에 따른 이제 출하 증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재료는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 판매 확대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 재미난 게 3분기 실적 점검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21년 이제 추정치가 이제 상향 중에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이제 전방 수요 변화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로의 이제 스피로버 영향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확대 영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용 전지 사업은 21년에 이제 좋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는데, 이유는 내년에 가동되는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 대수 자체가 수가 올해보다 이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전기차 모델 수 증가, 따라서 2차 전지 출하량 증가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실적 성장,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일부 전기차의 리콜 이슈로 향후 수요를 우려하는 이제 시각은 존재를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내년부터 이제 3세대 전기차 출시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제 화재 리스크 축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제 업체들의 전기차 전략 자체는 후퇴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감지되고 있는 팩트이고요. 그리고 전기차용 전지 코스트도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익 변수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 배터리의 코스트를 보면 BMW i3에 적용되는 생산원가가 16년에 저희가 주장하는 게 192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94달러로 50% 수준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판매 가격 자체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 평균이 이제 103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전기차용 전지의 이익 구간에 이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하프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SDI 돈에 4년 만에 이제 지금 달성한 50%의 이제 하락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4년 뒤의 그림 자체는 저희는 원가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전개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실제 SDI는 4분기부터 이제 돈 버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참고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ESS용 전지는 어차피 시대 자체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 수단인 ESS 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ESS 시장에서 SDI 점유율 자체 40% 정도 수준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이게 3년 정도 이제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는 이제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저희 추정 6,500억이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조 넘는 이익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펀더멘털과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게 없다라고 보면 현주가에서 매수 관점 접근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SS는 내년에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디가 좀 가장 성장이 클 걸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 그 유틸리티 쪽에서도 이제 언급하는 것처럼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 중심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력 시장 중심으로 이제 성장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ESS 배터리 공급 업체들도 동일시하게 이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전방 수요 ESS 배터리 시장 규모가 작년에 12기가고요. 국내 화재 사건 때문에 이제 12기가 정도 이제 구축이 됐고, 올해는 그 휴유증 때문에 국내 수요가 없어서 12기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요게 이제 20기가 정도 수준으로 이제 확대될 것으로 저희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SDI 점유율 자체는 여전히 저희 40%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고영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 411억 원에 영업이익 35억 원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5%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6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랑 저희 추정치를 상당히 좀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셀이랑 목표 주가 61,000원 유지를 합니다. 회사 측의 이제 설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부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트북 PC 같은 제품들은 판매가 호조가 일어나서 실적에 좀 기여를 했지만 자동차랑 스마트폰 사업에 여전히 그 공장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의 2020년 기준 PER이 46배고요. 2021년 기준은 34배인데 저희 섹터에서 가장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게 부여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회사가 좀 보여줬던 높은 실적 성장이 향후에도 좀 이어질 거다라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작년이랑 올해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28% 감소했고 올해는 저희 추정치에 하면 41% 감소를 할 것 같아서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설명하기에는 최근 실적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매크로 상황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이유가 있지만 저희가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다라는 데는 근본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수준이 국내 경쟁사들이 이제 많이 평준화가 돼서요. 다른 업체들의 기술적 수준이 좀 많이 올라와서 회사가 예전에는 좀 제품에서도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는데 그 프리미엄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는 더 네이처 홀딩스 발표하겠습니다. 네, 더 네이처 홀딩스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경기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성장성 대비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지오그라피라고 불리는 디즈니 브랜드를 2013년에 런칭했고요. 가방, 모자, 신발 등 의류 제품을 다각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84%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이제 브랜드를 다변화 중인데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16.8%, ROI 40%까지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브랜드를 기반으로 자체 기획한 제품을 외주 생산하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동사의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내년부터는 이 온라인 매출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체 쇼핑몰을 런칭하고 지금은 온라인 매출이 약 19%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는 향후에 더 올라와서 동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한 987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95% 성장한 166억 원이었습니다. 일단 가방용 캐리어가 매출을 207억 정도 작년에 차지했었는데 이게 올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 쪽에서는 굉장히 아직 호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제 등산, 특히 캠핑 쪽에서 레저용품 판매가 호조가 보이면서 성장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접근이 조금 부정적이게 되면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 감소한 400여 원을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 성수기가 돌입하게 되는데 올해 이제 신상들이 조기 런칭되면서 10월부터 판매량은 회복 중이고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성장을 기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올해 실적 기준 PER은 6.8배에 불과하며 이는 이제 성장성 대비 굉장히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